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8, 평범한 주부였던 정은지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진실을 찾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야 알게 된 무거운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요.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의 마지막 1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남편이 혼자 감당했던 고통과 선택, 그리고 끝내 저에게 남긴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편 박진수가 세상을 떠난 건 지난 3월 15일 저녁 7시 30분경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앙선을 침범한 25톤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경찰관이 건넨 사망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25에 만나 27에 결혼해서 2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진수는 수줍음 많은 공대생이었고 저는 국문학과 학생이었죠.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수가 떨어뜨린 공학 교재를 제가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그때 진수는 얼굴을 붉히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의 순수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교제 2년, 결혼 생활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진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아이 없는 대신 집안일을 돌보며 가끔 번역 일을 하는 주부였습니다. 주말이면 남산을 산책하고 명절에는 시댁을 찾아가고 여름 휴가 때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진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은 진수 회사 근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진수 회사 동료들 10댓 명과 친척들이 다녀갔어요. 대학 동기들도 몇 명 왔고 제 친구들도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진수와 가장 가까웠다던 회사 상사나 선배들은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직원들만 와서 어색하게 절을 하고 갔어요. 그때는 바쁜 사람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나니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30평대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는데 이제 저 혼자 남으니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늘 앉던 거실 소파에는 그가 즐겨 읽던 경제신문이 아직 놓여 있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던 부엌에는 진수가 쓰던 머그잔이 찬장에 그대로 있었고 주말이면 신문을 읽던 베란다에는 그의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에 진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진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진수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쓰던 진수는 그곳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여겼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경제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펜들과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진수가 좋아하던 산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 회사 서류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확인하다가 저는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은행 로고가 찍힌 두꺼운 봉투였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대출 서류였어요.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금액란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출 일자는 작년 9월 15일이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제 이름 적은 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했어요. 저는 이 대출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진수는 왜 이런 큰 돈을 빌렸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연대보증일란의 서명을 자세히 보니 제 서명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진수가 제 서명을 대신한 걸까요? 다른 서류들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대출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2금융권에서 빌린 7천만 원짜리 대출이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이었어요. 합치면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진수는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렸을까? 도박 아니에요. 진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 진수는 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했던 사람인데.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류에 적힌 하나은행 목동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했습니다.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 후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명찰에는 오지훈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대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대출건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남편이 작년에 빌린 돈인데 남편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지훈 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유가족분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오지훈 대리는 컴퓨터로 대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9월 15일에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담보는 목동 아파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사 재직 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오지훈 대리가 화면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380만 원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1월부터 연체가 시작됐네요. 현재 3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면 1,100만 원이 넘네요. 네, 정확히는 1,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고요. 유가족분께 채무가 승계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남편이 이 돈을 왜 빌린 건가요? 대출 신청할 때 무슨 말을 했나요? 오지훈 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용도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만 하셨어요.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장인이시라 사업 자금이 왜 필요한지 여쭤봤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친구 사업을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의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대에 차 있거나 급한 표정인데 고인께서는 마치 큰 짐을 떠안는 것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오지훈 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실 때 손이 떨리셨어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수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연대보증인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지훈 대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빚은 제게 넘어왔으니까요. 무기력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은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제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저는 진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2억이 넘는 빚을 혼자 짊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작년 겨울부터 진수의 모습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주말에도 집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잦았습니다. 제가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괜찮아.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진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도 하고 뉴스에 대한 의견도 나누곤 했는데 작년 말부터는 그저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때 제가 왜 더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진수의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진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서적들 사이사이에서 메모지들이 나왔어요. 진수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미안해, 은지야.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는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장 뒤편을 뒤지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진수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었어요. 회의 일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어요.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이영희, 박철호, 정미경.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수 500만 원, 이영희 300만 원, 박철호 800만 원. 이게 뭘까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1, 2, 3매 4, 5 흙과 물 공방. 공방. 진수가 왜 공방에 다녔을까요? 진수는 손재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주소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사람 이름들과 금액을 모두 합쳐보니 거의 2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혹시 진수가 빌린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진수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준 걸까요? 아니면 받은 걸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제역에서 내려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10분쯤 걸어가니 오래된 2층 건물이 나왔습니다.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흙과 물 도예 공방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안쪽에서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반에는 크고 작은 도자기 작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도예 작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공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험 수업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혹시 박진수 씨를 아시나요?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물레를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진수 씨를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 아내입니다. 아니,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지난 3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물레질하던 도구가 떨어졌어요. 그럴 리가. 진수 씨가요? 어떻게? 언제? 그녀는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교통사고였어요. 3월 15일에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방 주인이에요. 한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자주 왔나요? 네. 1년 전쯤부터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도예 체험을 하러 오신 손님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혼자 오셔서 조용히 흙을 만지시곤 했죠. 한수연이 공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작은 작업대가 있었어요. 저기가 진수 씨가 늘 앉으시던 자리예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한두 달 지나니까 거의 매주 오셨어요. 왜 오신 거죠? 남편은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수 씨는 이곳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흙을 만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사 일로 많이 괴로워하신다고요. 저는 한수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수연은 찻주전자를 가져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작년에 큰 구조 조정이 있었대요.
경영난을 이유로 많은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하셨어요. 진수 씨는 관리직이셨잖아요. 그 해고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으셨다고. 한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어떤 분은 30년을 일하셨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가셨대요. 진수 씨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버린 것 같다고, 자기 손으로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 자책하셨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진수 씨가 그러셨어요. 부인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부는 함께 짐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진수 씨가 해고된 직원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우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수 씨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니 자기라도 도와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가 조금씩 돕고 있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 이름들과 금액이 떠올랐어요. 김명수, 이영희, 박철호. 혹시 그들이 해고된 직원들이었을까요? 진수는 그들을 위해 2억이 넘는 돈을 빌린 걸까요? 혹시 진수 씨가 이름을 말씀하신 적 있나요? 누구를 도왔는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10명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각자 사정이 다 달라서 필요한 만큼 돕고 있다고.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남편 서재에서 찾은 건데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을 아시나요? 한수연이 수첩을 받아 들여다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수 씨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한수연이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분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윤태석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진수 씨처럼 해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혹시 그분을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윤태석. 그 이름을 제 휴대전화 메모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해 알려주셔서. 일어서려는데 한수연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수연은 안쪽 선반으로 가서 작은 도자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소박한 찻잔이었어요. 크림색 바탕에 갈색 선이 그어진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마지막으로 만드신 작품이에요. 몇 달 동안 공들여서 만드셨는데 완성하시고는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가져가겠다고만 하시고. 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그러셨어요. 부인 생일 선물로 만드는 거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생일은 4월이었어요. 진수는 제 생일을 위해 이 찻잔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3월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져가세요. 진수 씨가 부인께 드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 손에 느껴졌어요. 찻잔 밑바닥을 보니 작은 글씨로 For EJ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지의 이니셜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찻잔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찻잔을 놓지 않았어요. 진수가 만든 마지막 선물. 제게 주고 싶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선물. 집에 도착해서 저는 찻잔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찻잔을 바라봤어요. 진수의 손길이 닿았던 흘, 진수가 정성스럽게 빚었던 모양, 진수가 저를 생각하며 새긴 글씨.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어요. 김명수, 이영희, 박철호, 정미경, 최동욱, 강민수, 임수진, 안예정, 조성민, 장기철. 총 10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진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빚을 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빚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진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저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진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주말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공허했고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힘들어. 무슨 걱정 있어? 진수는 그때 뭐라고 했죠?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피곤하면 좀 쉬어.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아니, 집에서 쉴게. 그게 진수의 대답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진수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기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채권 추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지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채권관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 하나은행에서 실행된 대출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개월치 상환이 연체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정은지 씨께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3개월이나 지났고요. 연체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한 한 달치라도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 경매라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진수명의 계좌에는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제 계좌에는 800만 원이 있었어요. 합쳐도 1300만 원. 한 달치 대출 상환액인 380만 원은 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은 매달 380만 원씩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번역일로 버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어요. 대출 상환까지 하려면 최소한 2배는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여러 생각을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수가 살아 돌아와서 미안해, 은지야. 다 해결할게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수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가 혼자 감당했던 그 무게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도우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진수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에 연결되어 윤태석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윤태석 대리님은 현재 퇴사하셨습니다. 퇴사요? 언제요? 올해 2월에 퇴사하셨습니다. 2월. 진수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진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윤태석의 연락처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제일 밑바닥에 테이프로 고정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자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진수가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저렴한 모델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급히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충전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진수는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서랍 깊숙이 숨겨뒀을까요? 충전이 조금 되자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 번호로 걸거나 받은 기록이었어요. 저장된 이름은 윤태석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11시 32분. 진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통화 시간은 27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윤태석 씨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진수 아내 정은지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형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께 연락드려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남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언제든지요. 제가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윤태석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척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눈 밑이 거무스름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형님 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윤태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 서재에서 찾은 건데요. 여기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혹시 이분들을 아시나요? 윤태석이 수첩을 받아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해고된 분들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이분들을 도왔나요? 윤태석은 수첩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윤태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형님은 제 직속 상사셨고요. 형님은 늘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회식 때도 막내들 먼저 챙기시고 실수해도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8월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영진은 적자를 이유로 인원 감축을 결정했어요. 각 팀에서 30%씩 줄이라는 거였습니다. 30%요? 네. 우리 팀만 해도 30명이 넘었는데 그중 10명을 내보내야 했어요. 형님은 팀장이셨으니까 그 결정을 실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불공정했다는 겁니다. 인사평가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르라는 거였어요. 월급 많이 받는 고참들을 먼저 내보내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형님은 반대하셨어요. 그분들은 20년, 30년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라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를 수 없다고요. 하지만 경영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행하라고만 했어요. 그래서요? 형님은 어쩔 수 없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특히 김명수 선배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윤태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명수 선배님은 32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퇴직금도 법적 기준보다 훨씬 적게 주겠다고 했고요. 선배님은 항의했지만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이 약한 걸 알았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도 어렵고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윤태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셨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버렸다고, 자기 손으로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요. 저는 형님 잘못이 아니라고, 회사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형님은 계속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분들을 도운 거군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은 해고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회사가 제대로 주지 않은 퇴직금을 개인 돈으로 보태주셨습니다. 김명수 선배님한테는 500만 원, 아들 대학 등록금이 급한 이영희 선배님한테는 300만 원. 각자 사정에 맞게 돕셨어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저축한 돈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부족하니까. 윤태석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렸습니다. 형님 한 분이 다 책임질 수 없다고. 이건 회사 문제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라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는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네. 회사의 불법적인 해고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증거 자료를 모으고 해고된 분들의 증언을 받고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윤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저와 형님에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에서 불러서 경고했어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둘 다 해고될 거라고요. 그래서요? 형님은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셨어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자기는 나이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까 자기가 다 떠안겠다고 하셨습니다. 윤태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싸우자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결국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고발 자료를 모두 형님 명의로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2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형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럼 남편 혼자 회사에 남으신 거네요. 네. 형님은 3월까지 버티셨어요. 내부 고발 자료를 완성하고 제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월 14일 밤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형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고가 난 거죠. 네. 저는 형님의 사고가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태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님은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한 번도 없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화물차와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는 조용해졌어요. 내부 고발도 없었던 일이 됐고 모든 게 묻혔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내부 고발 자료는 어디 있나요? 남편이 준비한 자료 말이에요. 형님이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겁니다. 혹시 집이나 형님이 자주 가시던 곳을 찾아보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공방. 한수연의 공방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도예 공방에 다니신 거 아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부인, 혹시 자료를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하려던 일을 끝내야 합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바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제역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수가 준비한 자료가 정말 공방에 있을까요? 공방에 도착하니 한수연은 작업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은지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이 이곳에 뭔가를 맡겨두지 않았나요? 서류나 USB, 봉투 같은 거요. 한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진수 씨가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뒤쪽 창고에 짐을 하나 두고 가셨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달라고 하시면서 곧 가져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공방 뒤쪽 창고로 갔습니다. 좁은 창고에는
도자기 재료들과 작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수연이 선반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갈색 봉투. 먼지 쌓인 선반 위에 큰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렸습니다. 제법 무게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회의록, 이메일 출력물,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2개, 그리고 손으로 작성한 메모들. 모두 회사의 불법 해고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의록에는 경영진이 나이 든 직원들을 먼저 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퇴직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라는 인사팀의 지시가 있었어요. 메모에는 진수가 직접 조사한 해고 과정의 불법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목숨처럼 지키려던 거였구나. 저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수십 명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 세상에 알리려 했던 진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요한 자료인가 봐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경영진이 불법 해고를 지시하는 회의 녹음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공방에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맡겨둔 거였어요. 그럼 네. 이제 남편이 하려던 일을 끝내야죠. 윤태석은 내부 고발자 보호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센터를 찾아갔어요. 담당자 김도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도현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1시간 넘게 서류를 읽고 USB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를 검토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회의록, 녹음 파일, 증언.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고발을 진행할 수 있나요? 김도현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는 대기업이고 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거예요. 압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남편이 끝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제가 대신 끝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김도현 변호사, 윤태석과 함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어요. 김명수, 이영희, 박철호. 수첩에 적혀 있던 이름들의 주인공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김명수 씨는 은평구에 사는 63세 남성이었어요. 32년을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해고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어요. 박진수 팀장님이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김명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막막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상황이었어요.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회사가 잘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팀장님이 자꾸 권하셔서. 이영희 씨는 48배 여성이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급했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3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아니, 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팀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영희 씨도 울었습니다. 제가 꼭 증언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려던 일을 도와야죠.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저는 진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수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도요. 진수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수의 편이었습니다. 증언을 모두 모은 뒤 저희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신문사 탐사보도팀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김도현 변호사가 아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자료를 보여주자 박수진 기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대단한 특종입니다. 보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이에요. 박수진 기자는 2주 동안 추가 취재를 했어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해고된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어요. 기사가 나간 건 4월 20일이었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 톱 기사였어요. 제목은 대기업의 불법 정리해고, 내부 고발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기사는 진수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진수가 어떻게 회사의 불법을 목격했는지, 해고된 직원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상세히 실렸습니다.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됐어요. 다음 날에는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박진수 팀장님을 추모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이런 것. 회사는 사과하라.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수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회사에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회사의 불법 해고가 인정됐습니다. 회사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한다면 복직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해고를 지시한 임원 3명이 기소됐어요. 결국 그들은 파면됐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어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진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은지야. 고마워. 진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가 앉던 식탁 의자 앞에 앉았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끝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사람들을 지켰어요. 당신이 밝히려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용기를,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제가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수가 만든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찻잔에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진수를 잃고 6개월이 지났어요.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진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작은 상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진수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계속 돕고 싶어서요. 매일 아침 진수가 만든 찻잔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진수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게 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수는 제 기억 속에, 제가 하는 일 속에,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나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